앞전에 제가 교육한 게 또 실손의료비고 계속 이어서 실손의료비 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 실손의료비 보상에서 사실 되는 보장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돼요. 보상이라는 게. 이런 것도 돼? 할 정도로 보상이 많이 되거든요. 또 당연히 질병도 되는 거고 다쳐서 상해로 가는 것도 되는 건데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안 되는 걸 위주로 외웠어요. 안 되는 걸. 왜냐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적거든요. 안 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실비를 보상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 해당 내용은 제가 약관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이에요. 약관에서. 실손의료비 보상 제외 행복 상해예요. 상해. 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게 했다거나 이런 보상이 안 된다. 그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실,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신병. 네, 맞아요. 정신병이 있는 경우 심실, 상실 등이 있어서 그죠? 갑작스럽게 내가 도로에서 넘어졌다. 아니면 도로에 차도에 뛰어들었다든가, 그쵸? 그래서 다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약관에는 항상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다 표기를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되는 것들만 미리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숙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안 돼요. 자, 보험은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수익자는 보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금,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피보험자거든요. 그렇죠? 계약자가 보통 수익자의 가능성도 크긴 하지만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건 FC가 아빠예요. 아빠. 그리고 우리 종호 FC가 아들이에요. 아들의 보험을 가입시켜 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계약자가. 근데 수익자는 엄마로 해볼 거예요. 이 세 명이 보험 계약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엄마. 보험에 사인은 누가 있죠? 사인은 아버지가 있죠. 그죠. 아빠가 있죠. 그죠. 보험의 계약의 권한을 아버지가 가진 거예요. 자, 근데 보험 계약을 변경할 때 그럼 누구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계약을 변경할 때? 피보험자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권한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 네, 돈을 받아가는 사람. 계약은 아버지가 있고 다친 건 종모 FC가 다쳤는데 돈은 누가 받아가? 제가 네, 엄마가 받아가요. 그렇죠? 엄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그래서 보험을 계약을 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다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꼬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내 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자도 나고, 피보험자도 나고, 수익자도 나겠죠.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는 보험의 보상이 되지 않아요. 왜? 이게 뭐예요? 보험 사기죠. 고의로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안 돼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다. 수익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수익자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금을 또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도 있겠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 보험을 가입시켜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다치게 한 거예요. 고의로. 보험금 지급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또한 산후기가 뭐예요? 아이를 낳고. 네, 출산 후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는 실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아이를 가진 것도 힘든데 아이를 가진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병원 가서 병원비 썼고 수술했는데 왜 병원비를 보상을 안 해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임신과 출산이 질병인가요? 아니요. 질병이 아니죠, 일단. 네. 그죠? 이건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생리에 의해서 자녀를 가졌고 자녀를 출산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성은 가임기 임산부가 될 수 있어요. 산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질 수 있죠. 보험 가입자가 아까 전에 실비 제가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실비 가입자. 2천만 명이죠. 그렇죠? 2천만 명 중에 그러면 반반의 비율로 1천만 명이 여성분일 수 있죠. 그죠? 근데 1천만 명이 다 임신을 할 수 있으면 보험사의 손해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럼 크게. 그래서 안 해주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안 해주는. 보험사는 애초에 자기들한테 손실이 일어날 만한 것들은 다 미연에 약관에 방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고객님 상담하고 보험계약 잘 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6개월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 설계사님, 저 임신했어요.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설계사한테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저 이번에 병원비 300만 원 나왔어요. 이거 첨부해 주세요. 안 되죠. 그죠? 저희 와이프 이번에 병원비 240만 원 썼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보상을 안 해주는 항목이에요. 약관에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병원비를 썼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바우처를 지급을 해줘요. 바우처. 통장이 아니라 카드를 줘요.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카드에다가 돈을 넣어줘. 임신했을 때 병원비 쓰라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총 400만 원 받았어요. 쌍둥이라서 두 명 걸 받았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병원을 가거든요. 그 병원비를 다 그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실비에서 안 해주니까 나라에서 그런 복지를 해야겠죠. 네. 그래야 출산을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죠? 아, 출산 정책이에요. 전쟁, 예. 5번, 전쟁, 또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죠. 네, 그죠? 네, 향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을 한 경우. 의사는 통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환자가 자기는 끝까지 입원을 하겠대요. 그죠? 그럼 실비가 돼요? 안 되죠. 그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그죠? 마치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어, 부당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해요. 왜? 입원했을 때 돈이 나오거든. 그죠? 7번.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사가 오늘 위랑
대장, 내시경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딱딱한 음식 드시면 안 되고, 차가운 음식 피하시고, 오늘 술 드시면 안 돼요. 미리 다 이야기해줬죠.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삼겹살 소주 때려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봐요? 어쩌다가 갑자기 왜 다시 오셨어요? 아, 저 방금 삼겹살 소주 먹어서.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먹지 했죠. 말라고 이야기했죠.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병원비. 삼겹살에 소주 먹고 다시 병원 와서 병원비 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프니까. 실비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사실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죠? 학교 선생님은 이걸 안 듣는데 의사는 어때요? 신이죠. 그죠? 의사 말은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이럴 일은 잘 없어요. 그리고 병원도 요즘은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을 시켜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도 나라에서 다 지원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결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올릴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병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A라는 환자가 현재 암 환자인데 이 환자가 현재 나라에서 해주는 치료를 굳이 받지 않아도 건강한 상태인데 병원에서 억지로 치료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필터링을 해요. 아니, 이 환자는 지금 암 수술도 이미 다 끝났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왜 억지로 항암 치료를 시켰냐? 그래서 왜 의료비를 발생시켰냐라. 그러면 나라에서 아까 전에 항암 치료 같은 거 지원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라에 지출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예전처럼 무조건 분별한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아까 우리 앞전에 교육 때 들었던 비급여 치료. 비급여. 비급여는 어차피 원래 나라에서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병원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뭐 마늘 주사,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을 병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치료를 했던 거예요. 어깨에 조금만 만져주고 물리치료 조금만 받으면 되는데 본인이 그걸로 안 돼요. 도수치료 무조건 20 받으시고. 그럼 환자는 어때요? 그런 줄 알죠. 네, 결제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 강요했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아까 전에 그런 자기 부담금을 만들어낸 거 이해되죠? 네. 네. 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문 등반인, 등반, 산 타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쭉 내려와서 글라이더 조종하시는 분들, 그죠? 스카이 다이빙, 하늘에서 뛰어내리시는 분들 있죠. 스쿠버 다이빙, 물에 빠져드시는 분들 있죠.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이런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이걸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다칠 확률이 높. 네,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애초에 안 해준다라고 해놓은.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직업으로 갖고 계신 몇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해도 보장을 상해 쪽으로 못 받아. 질병은 받을 수 있는데 상해는 못 받아.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간혹 취미 한 번씩 물어보셔야 돼요. 보험 우리 계약하기 전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인데. 동호회 활동. 그죠? 그런 분들은 그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보상을 못 받아.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요. 네. 그러면 개인의 취미로 인해서 등반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다른 스포츠들 같은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은 스포츠들 같은 경우는 아, 가능하고.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근데 솔직히 여름 있는 것들로 다치거나 아프면 실비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돼. 되긴 되는데 말을 잘하면 되죠. 아, 네.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 그냥 원래 안 하는데 한번 해봤다.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좀 숨길 수는 있죠. 그렇죠. 내가 원래 이 수산보트 여름 되면 거의 매일 타는데 이번 여름에 처음 탔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그걸 밝힐 수 있을까요? 과연? 진짜. 보험사가 그 현장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가서 아, 저 이번에 처음 이거 탔는데 아, 이거 다쳤다. 처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동호회 활동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보험사에서도 다 보상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결국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가 항상 문제가 돼요. 반복적인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보험을 컨설팅 해드리고 가입도 시켜드리고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사항 한두 개 정도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객님, 혹시나 이런 취미를 가지실 수도 있긴 하지만, 고객님께서 이런 취미를 하시고 다치실 경우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처음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좀 다쳤다라고 이야기하면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님께 미리 인지를 시켜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건 원래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음, 그죠? 그래도 우리 국민님들이 다치셨는데 우리가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보상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미리 여러분들이 청약하거나 계약을 하시거나 관리를 할 때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자, 또 밑에 나와 있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다 안 돼요. 보상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무조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모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개별 다른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호 FC가 나 BMW 타보고 싶어서 그 영종도인가? 어디죠? 인천에 어디 가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BMW 타볼 수 있거든요.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그 차 타고 가다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차 타기 전에 결제하기 전에 거기 서류에 적혀 있어요. 보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차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 그래서 다치면 그 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보험 약관에는 현재 보상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통틀어서 보면 어때요? 그냥 위험한 일이죠. 네. 그렇죠. 위험한 일이니까 보험사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들은 보험 보상에서 받기가 어렵구나라는 인지를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이제 보상 제외 항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가져왔는데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이게 중요해요. 사전,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병원비를 통합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 병원비를 많이 썼을 때 나라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해서 다시 돈을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돈을 받을 거거든요. 병원비 쓴 거를 환급을 받을 거예요. 환급을. 그 환급을 받으면 내가 실비에다가 청구를 하고 돈을 받았어요. 미리.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쓴 병원비를 또 돌려주죠. 그죠? 그럼 이거는 특별 이익이 두 번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암 환자인데 나라에서 제가 병원비를 현재 2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2천만 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제도를 그냥 쉽게 이해하면 어떤 거냐면 국민복지예요. 국민복지. 아파서 병원비 많이 썼으니까 나라에서 일부 병원비를 다시 환급해 줄게. 근데 환급해 줄 때 기준이 이 사람이 낸 건강보험료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은 또 환급 받기가 좀 좋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셨는데 공단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비 환급 대상이다. 그래서 그 해가 아니라 내년에 돌려주더라고요. 병원비 쓴 거를. 자, 그러면 단순한 예시로 내가 2천만 원 썼는데 나라에서 10% 환급을 해준대요. 환급. 그죠? 네. 근데 내가 2천만 원 병원비를 썼고 여러분들 실비에 지금 얼마 청구했어요? 2천만 원 청구했죠. 네. 그죠? 네. 그럼 실비에서 만약에 100% 돌려준다라고 하면 내가 실비 청구한 거 얼마 돌려받을 수 있어요? 2천만 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죠. 자, 근데 내년에 나라에서 얼마 돌려받기로 했어요? 200만 원 돌려받기로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비에서 1,800만 원만 받으셔야 돼요. 2천만 원을 다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럼 내가 실비에서도 2천을 받고 나라에서 10% 환급 받으면 총 얼마 받았어요? 2,200. 2,200.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쓴 돈보다 많이 돌려받으면 안 돼요. 실비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전, 사후에 환급이 가능한 것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쯤 경험을 하시냐면 고객분들이 입원하거나 조금 큰 수술을 하시거나 하면은 서류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그러면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고객한테. 고객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사후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이셔서 저희가 그 금액은 빼고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요. 자,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 지금 카드로 병원비 2천만 원 끌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 빼고 준다고 하니까 좀 짜증나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받으라고 하니까 더 짜증나죠. 내 카드 값은 당장 다음 달에 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보험사하고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200만 원 받으면 너희 보험사에 내가 다시 입금해 줄게. 돼요. 가능해요. 서류만 쓰시면 돼요. 원래 보험사에서는 자기들 돈이 먼저 나가는 것 자체가 손실로 항상 계산을 하기 때문에 2천을 주는 게 맞아요? 1,800을 주는 게 맞아요? 1,800. 당연히 1,800을 주는 게 맞죠. 근데 고객은 지금 병원비 결제한 카드 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조차도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다가 약정 서류를 쓰시면 돼요. 제가 내년에 200만 원 받으면 다시 메리츠 화재에 입금하겠습니다. 라는 서류를 쓰면 보험사에서 일단 2천만 원을 다 전액 지급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 그 답변을 고객들한테 그리고 보험사한테 받으실 거예요. 그럼 당황하겠죠. 내가 2천만 원 청구했는데 왜 200만 원이 안 나오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 때문에 보험사에서 미리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프고 내가 병원비 썼고 빨리 보험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험사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설계사들의 고객님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이거 말해줄까요?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해. 절대 안 하죠. 보험사.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말해줄 수 있죠. 고객님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암 치료하셨던 백종필 고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건강보험 그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셔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안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죠. 그럼 고객님 카드가 뭘로 내냐. 저희가 나중에 돈 받으면 드리겠다 해가지고 서명하고 돈 미리 받았어요. 음. 근데 고객분들 중에 간혹 괜찮아요. 또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면 되죠. 하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실제로 그냥 귀찮아서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 돈 받아서 또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번에 안 받고 그냥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 받을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2번,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기여금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똑같아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위에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 관계비는 산재보험에 따라서 보상받은 치료비,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보상받은 금액까지 말씀드렸죠. 자동차로 다친 사람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되죠. 네. 그렇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A라는 고객이 있고 S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1,000만 원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병원을 6개월 동안 다녔어요. 치료를 한다고. 그죠? 보험사에서 돈을 줬죠, 미리. 병원에다가. 이 사람 치료한 거 다 줬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1,000만 원을 자기가 실제로 결제했어요. 아니요. 결제한 거 없죠? 네. 왜? 보험사에서 보상을 다 받았으니. 그거 청구 안 된다는 소리. 청구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본인 부담 의료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 해주는 거 있고 별도로 내가 병원에다가 요청해서 추가 다른 치료를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보상을 한다라. 그건 산재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깨를 다쳤어요. 산재로 어깨를 다쳐서 어깨를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산재보험공단에서 보상을 다 해줘요. 해주는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영양도 떨어지고 비타민도 막 지금 수치가 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내 자의로 의사 진료를 보고 영양제나 비타민 주사를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어차피 그거는 산재보험에서 안 해주는 거니까. 그죠? 이해되세요? 네. 네. 중복 보상이 안 될 뿐인 거지, 일부 보상이 되는 것과 일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구분만 하시면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저는 어려운데요. 여러분도 안 어려워. 이해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네. 다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다. 이 일이 발생해야 여러분들이 그때 이 약관을 꺼내서 볼 수 있다. 그죠? 근데 교육은 미리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4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어떤 거냐면,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가는 곳이죠. 그쵸? 감기 때문에 응급실 가세요. 아니요. 안 가죠. 네. 그쵸? 그러면 감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야 될 일이 생겨요. 언제? 병원에 나갔을 새벽에.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죠. 네. 그죠? 그러면 영수증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응급 환자라고 나와요. 영수증에. 영수증에. 그럼 뭐라고 돼 있죠? 응급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응급 환자가 아닌데 응급실 가서 권역이나 상급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해돼요? 네. 이해됐죠? 근데 응급 환자가 가면 어떻게 돼요? 부상을 받아요. 당연히 보상돼요. 그 반대예요. 그렇죠?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이 갔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만약에 다쳐서 네, 다쳐서. 새벽에 다쳤는데 네, 응급실밖에 안 열어서 갔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다 제 돈으로 그때요. 아니요, 응급이죠. 그건 응급이죠.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 결제하고 실비에 청구하시면 돼요. 근데 응급실 갈 만한 정도의 부상은 사실 판단을 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지혈도 안 되고, 그쵸? 지금 당장 치료를 요하는 것들은 대부분 응급으로 볼 수는 있어요.
왜? 넘어졌는데 다리에 피가 날 수도 있고, 넘어졌는데 다리가 갑자기 안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사진도 찍어봐야 되죠. 그죠?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그럼 응급 환자로 충분히 분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해는 대부분 응급 환자로 분류가 돼요. 상해는. 왜? 다쳐서 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질병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머리 너무 뒷골 당겨서 갑자기 병원 와. 안 돼. 네. 적어도 응급실에 실려 올 질병 환자들은 일단 피부터 뽑아요. 피 뽑아서 이 환자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해 다쳤다, 뭐 넘어졌다, 어디 뭐 굴렀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일단 응급으로 가죠. 왜냐면 상해로 다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머리에 이게 뭐 까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살짝 부딪혔는데 머리 안에는 지금 피가 터져 있을 수도 있어요. 미세 뇌출혈. 그럼 피가 계속 터지고 있으면 어때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바로. 근데 병원에 올 때까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해 환자들은 일단 병원 오면 일단 엑스레이부터 먼저 찍어요. 엑스레이. 그 다음에 CT, 초음파, MRI 순서로 찍어. 왜 찍어보냐면 넘어졌고 다쳤는데 증상이 있는데 외상은 없어요. 속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전에 제 고객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넘어져서 이게 갈비뼈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갈비뼈가 그 자꾸 장기를 찌른 거예요. 뼈가 깨져가지고. 근데 처음에 괜찮았어요. 처음에 괜찮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사람이 여기 계속 아프다. 그리고 약간 구토 증상도 있고.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병원 가서 정밀 검사해보니까 뼈가 계속 그 장기 쪽에 자꾸 건드렸던. 그래서 염증이 발생했다. 그래서 상해는 대부분 응급실 가는 건 저는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실제로 길 가다가 그 인도 블럭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여기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코뼈 부러졌거든요. 그 응급센터 가가지고 바로 사진 찍고 응급 처치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거 다 응급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응급 의료비랑 응급 보상액이 있어가지고 실비랑 정액 보상도 같이 받았어요. 자, 어, 앞에 제가 여기 상해 보여드렸죠? 네. 네. 상해죠? 질병이에요, 질병. 여기 약간 내용 똑같죠? 네. 네, 같은 내용이에요. 실비는 무조건 상해와 질병 두 가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약관도 두 개가 따로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근데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상해서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건 질병에 새로운 것들이 생겼어요. 새로운 것들. 상해랑은 좀 다르죠,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정신 및 행동 장애 F04부터 F99까지 코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정신과는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왜 싫어할까요? 정신이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뭐 갑자기 마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막 복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갑자기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태로 병원 오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병원비가 발생하고 병원비가 발생했으니까 그 사람은 실비에 청구를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래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애초에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거고, 정신과 질환은 단기간에 치료가 돼요? 네. 안 돼요. 대부분 장기 치료예요, 장기 치료. 그래서 보험사에서 해주기 싫은 거예요. 해주기 싫은 거. 자, 근데 04, 09, 20, 29, 30, 39 보상을 해주는 것들도 있죠. 그죠? 보상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건 추가 자료를 같이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원래 안 되던 것들인데, 지금 갑자기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심해진 이제 세대에 살고 있고, 우울증, 그죠? 또 그리고 수면 장애,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우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면 장애가 생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생겼죠, 주변에. 많이 생겼죠. 예, 뭐 ADHD 이런 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부 정신과 그 질병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거는 보상해줘야 된다. 어, 이런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실비에서도 보상이 되게 바뀌었어요. 원래 안 됐어요. 안 되던 건데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간혹 가다가 저 정신과 다녀왔는데 혹시 이거 실비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코드를 잘 보시면 돼요. 코드. 질병명 옆에 코드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보상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전혀 어려운 건 없어요. 하지만 원래 안 되는 게 대부분인데 일부 몇 가지만 되는 걸로 약관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약관은 사실 최신 약관이거든요. 최신 약관인데 과거에 가입한 보험은 이게 될까요? 과연? 과거에 가입한 보험. 네, 돼요. 되지 않을까요? 되는 거 돼요. 소급 적용시켜버려요.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옛날 보험이라도 해줘. 소급 적용시켜. 옛날 보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에 관련된 합병증 N96에서 98 코드로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아까 전에 여성분들이 우리 보험 가입자 몇만 명이라고 했죠? 1000만. 예, 1000만 명 정도 돼요. 1000만 명의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런 질병으로 병원을 한 번씩 가신다거나 임신이 안 돼서 불임인 경우도 있겠죠. 또 인공수정을 하다 보면 어때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선 저게 리스크예요, 아니에요? 리스크. 리스크죠. 예. 왜? 보험 가입자의 50%인 여성분 1000만 명이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보험사가 그걸 다 떠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손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안 되는 걸로 다 제외를 해버렸고, 아까 했던 거 우리 반복했던 거 나오네요. 그죠? 임신, 출산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산후기 당연히 안 되는 경우고, 선천성 뇌질환 Q00, Q04. 우리 애기들이 태어날 때 선천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선천성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네,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실비약. 왜 그럴까요? 보험사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많이 막아두고 있어요. 왜? 선천성으로 뇌질환이 발생했다라는 건 정상적으로 과연 생활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이 사람을 100년 동안 보장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50년을 해줘야 될지 70년을 보장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 되는 걸로 해놨어요.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태아. 태아이고 그나마 다행이죠. 태아보 네, 태아보험은 돼요. 보험을 가입할 때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했으면 보상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고 내일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태아보험은 가입을 안 했는데 태아는 아니에요. 태아는 아닌데 어린이를 가입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어린이로 가입했고 태아는 아니기 때문에 선천성 뇌질환이 나중에 발견될 수 있겠죠. 왜? 애기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애들이? 울어. 우는 걸로. 울기만 울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해보기 전까지 이게 발견이 늦어요. 그러면 태아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기 가졌으면 태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무조건. 이유 불문.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아기를 가졌대요. 아는 형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와이프분이 아기를 가졌는데, 아, 괜찮아. 나 건강하게 태어났고, 우리 와이프도 건강하게 잘 컸어.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괜찮을 거야. 보험 가입 안 해도 돼.
그러면 정말 세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세게. 누가 이 질병에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 고객의 자녀가 암 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을 가입을 안 하겠다. 그거는 저는 좀 세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부모로서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유모차 살 돈은 있고 보험 가입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고작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보험 1년 동안 내는 게 아까워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보험 필요 없으면 그때 정리하면 되죠.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리스크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 와이프가 임신하고 쌍둥이에다가 저희 와이프도 나이가 많아요. 88년생이에요. 88년생. 그쵸? 지금 그냥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38이에요. 그죠? 자, 노산이죠. 그쵸? 노산인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매일 걱정. 매일 걱정. 걱정을 안 할까요? 과연? 눈 뜨면 걱정이고 눈 감을 때까지 걱정이에요.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뱃속에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애기들 손가락 발가락 똑같 다 있을까? 다 있겠지. 온갖 쓸데없는 걱정을 다 했어요. 왜? 제 고객분 중에 자녀분 출생을 했는데 아기가 양쪽 귀가 안 들려요. 양쪽 귀가 장애예요. 귀가 안 들려요. 언제 알았는 줄 알아요? 아기 태어나고 2주 뒤에 알았어요. 아기가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청력 테스트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양쪽 귀가 안 들려요. 태어나. 바로. 제 고객의 자녀분이세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인공 귀를 삽입을 했어요. 인공 와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청기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인공으로 삽입을 하는. 그래서 듣는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걔가 벌써 태어난 지 한 5년,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장애죠. 그렇죠? 근데 그 애기 보험금 얼마 받아갔냐면 4천만 원 받아갔어요. 양쪽 귀가 안 들리면 장애율 80%. 장애율 80%. 한쪽 귀 40%, 40%. 그래서 저한테 가입한 보험에 보장이 5천만 원 있었거든요. 여기서 80%. 4천만 원 보장 받고 그걸로 수술비 썼어요. 그걸로 지금도 치료비 쓰고 있고. 근데 보험 가입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못 해주거나 생돈 날. 네, 맞아요. 생돈 쓰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태아, 아기들 보험. 누가 어떻게 아플지 아무도 몰라요. 제 고객님 자녀분은 태어났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없더라고요. 여기 중간에만. 다른 데 다 있는데 여기 중간에만 없어. 당황스럽죠. 그죠? 거기만 너무 정확하게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딸인데. 그래서 나중에 피부를 여기 이식했어요.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수술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아니, 딸인데 여기 머리 어떻게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천성 질환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머리가 안 자라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수술했어요. 그때 실비랑 그 다음에 여기 수술비 보험에서 꽤 받았어요. 보험금 한 7, 800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애기 아빠가 엄청 고맙다고 잘 보상받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애기 머리도 잘 자라고 있고 치료도 잘 됐어요. 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태아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긴 했는데 실비 태아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요실금이 보상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요실금을 우리 다 경험을 하시죠. 나이 드시면은. 요실금이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오죠. 조금씩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팬티가 젖어요.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그 오줌을 내보내고 이제 스톱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자들도 실제로 그래요. 소변 보는데 어르신분들 꽤 오래 서 계시거든요. 오래 서 계신 이유. 조금씩 나와서. 네, 맞아요. 오줌도 시원하게 안 나오는데
나오다가 스톱을 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안 돼요. 요실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보험사에서 안 해줄까요? 이것도 나름 어떻게 보면 질병인데 왜 안 해줄까요? 너무 많아서. 맞아요. 대부분이 나이 들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오늘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누구나 대부분 겪을 수 있는 것들은 보험사가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위험한 것들을 보험사가 싫어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질병. 질병에 또 아까 전에 우리 1, 2번은 이거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예, 중복되는 내용인데, 자, 3번부터 잘 보실게요. 성장 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제가 뭐예요? 스테로이드. 네, 뭐 스테로이드도 있을 거고, 키가 잘 안 큰 아이들 여기 무릎에 주사, 이제 성장판을 자극을 시키죠. 그죠? 자, 근데 이건 태어나서 뭐 부모의 비축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키가 어쩔 수 없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준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치료할 때 쓰는 주사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그 저도 저희 와이프의 친조카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게 성장판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요거 주사가 실비 처리가 되냐? 안 됩니다, 이게. 예, 이유를 말씀드렸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겠죠. 왜? 이 치료를 다 받아서 누구나 키가 다 클 수 있으면 지금 키가 얼마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희망 키였어요? 크면서. 좀 치시고 하겠습니다. 그죠? 맞죠? 봐봐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게 좋죠. 그렇죠. 그럼 누구나 돈을 써서 키워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구나 다 한다고 하면 이게 보험사 손실이죠. 그래서 애초에 안 되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5번. 5번도 뭐 중요하긴 한데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가 뭐예요? 그 에이즈. 네, 맞아요. 에이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왜? 이것도 장기 치료거든요. 그리고 완치가 없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에 혈액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보상을 해줘요. 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실수로 수술이나 기타 과정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진료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보상을 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응급 아까 우리 상의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제가 실손의료비의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해드렸고, 이 실손의료비는 사실 여러분들이 또 보험 영업을 하고 또 세일즈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객과 소통하게 되는 보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객분들의 질문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병원을 갔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고객님들은 되게 단순하게 물어보세요. 저 병원 갔다 왔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네?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고객분들은 실비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비 처리. 그럼 여러분들이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일단 영수증은 무조건 있어요. 영수증. 아니, 고객이 얼마 결제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보험사도 돈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영수증은 필수예요. 필수. 두 번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제가 여러분도 혼동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영수증이라는 건 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이에요. 진료비 영수증 이렇게 A4 사이즈 가로로 뽑아주는 거 알죠? 본 적 있나요? 네. 없어요? 자, 나중에 실물을 보여드릴 건데 병원 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영수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카드 영수증은 어떤 건지 알죠? 이게 작게 나오는 거, 카드 단말기에서 나오는 거. 네. 그거는 실비 청구할 때 못 써요. 사용이 안 돼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자, 이번에 청구한 걸 보여드릴게요. 진료비 영수증이에요. 진료비 영수증. 잘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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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이라고 돼 있죠. 네. 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이게 진료비 실제 영수증이에요. 요즘은 병원 가면 이게 카드 단말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을 안 줘요. 이걸로 그냥 발급이 끝나요. 아시겠죠? 이게 그 약 가서 줄 때 주는 거. 아, 그건 처방전. 처방전. 네, 처방전. 약국 가서 줄 때 하는 건 처방전. 이건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비 결제하고 나올 때 쓰는 영수증.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급여라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죠. 공단 부담금 누가 내는 거야? 아, 네, 그렇죠. 그 건강보험공단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는 9,235원이 자기가 결제해야 하는 병원비죠. 그죠? 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비급여라고 있네요. 그죠? 네. 이건 뭐예요? 나라에서 보장 안 해주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33,000원, 2만 원 해서 총 얼마 병원비 결제했어요? 맞았죠. 네, 맞아요. 62,000원을 사용을 한 거예요. 실제 병원비를. 그죠? 그럼 이게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이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진료비도 이제 세부 내역서가 따로 있거든요. 세부 내역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거 비급여 30% 따로, 급여 20% 따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네, 그렇죠. 별도로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급여 부분, 비급여. 자,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고 나와 있죠. 세부 내역서. 네.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을 다 오픈해 놓은 거예요. 병원비 금액을 1원 단위 하나하나 어떤 주사를 맞았고 어떤 수술을 했고 어떤 것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급여 부분 있고 우측에 비급여까지 다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실제로 우리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받아오는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총 병원비가 얼마요? 180. 685만 1천 원 나왔어요. 급여, 비급여 합쳐서. 그죠? 네. 여기 보면 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결국엔 뭐예요? 제가 낸 돈. 네, 그렇죠. 내가 내야 될 거.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비급여? 비급여 내가 다 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급여를 실비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시는 거야. 급여, 비급여 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객님한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필수 서류예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라오는 서류가 진단서, 수술 확인서, 진료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죠. 그 세 가지는 왜 받냐면
이 영수증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어떤 상해로 치료받은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네, 네.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담긴 게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도 있어요. 통원 확인서, 그 다음에 진료 확인서, 그 다음에 진단서, 그 다음에 소견서. 서류가 좀 많죠? 그죠? 근데 어떤 치료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히 그냥 오늘 배가 아파서 뭐 위장염에 걸려서 아니면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 그러면 그냥 통원 확인서 하나 정도 받으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진단서, 나 암 걸렸어. 암 진단 받았으면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진단. 네, 맞아요. 진단서가 필요해요. 진단을 했다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소견서는 뭐예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동근 환자분은 일주일 뒤에 다시 내시경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직 염증이 남아있고 안에 용종이 있습니다. 의사 소견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견서도 떼와야 될 수도 있어요. 의사 소견이 담긴 거. 보험사는 이 서류가 있어야 실비 청구를 해줘요. 이 서류가 없으면 서류 다시 떼오라고요. 전화가 와요. 보험사에서. 왜냐면 보험사 입장에서 이 진료비 영수증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니까 이 밑에 있는 통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또는 수술 확인서까지 내오라고 합니다.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알아야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렇죠? 골절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뭐 내가 위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지 그렇죠? 어떤 수술을 했는지 알아야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이 서류는 필수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비 청구할 때 고객님한테 항상 받아야 되는 그냥 서류라고 인식해 주시면 돼요. 청구하다가 또 잘 모르겠다.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지원장님, 제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어제 다리가 골절됐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저한테 그냥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뭐, 암, 뇌, 뭐, 청구 안 해본 게 없어요.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저도 저 영수증을 네. 영수증이랑 진단서 같은 걸 뗀 적이 있는데 네. 병원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진단서를 떼는데 금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 서류. 그래서 네. 서류가 뭐 제가 정확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진단서는 금액이 2만 원. 네, 2만 원 발생하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해서 보험 청구하려고 실비 청구하려고 해요. 하면 그럼 이거는 돈 드리가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구분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돈을 안 나가면 좋은 거니까. 진단금을 받아야 되면 진단서를 떼시고 진단금을 받을 네, 때 진단금을 받아야 되면 무조건 진단서를 떼셔야 돼요. 자, 암 진단금이에요. 진단서 기준으로 떼는 거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골절 진단비를 받고 싶으면 골절 진단서를 떼셔야 돼요. 내가 보험사에 수술비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수술 확인서를 떼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사용한 병원비가 그냥 단순 실비다. 내가 병원비 있으면 오늘 물리치료 받은 거, 도수치료 받은 거, 어깨 물리치료 받은 거, 아니면 병원 가서 내가 독감 걸려가지고 주사 맞은 거. 이거는 진단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기본 서류. 통원 서류 한 장 받으시고. 통원 서류. 통원 서류는 보통 그냥 무상으로 발급을 해준다거나 받아도 1,000원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근데 통원 서류는 거의 비용 못 받아요. 거의 다 해줘요. 돈 받는 거는 두 가지. 진단서, 소견서. 네. 근데 진단서가 제일 비싸요. 병원도 그래서 서류 장사해요. 서류 장사. 네. 진단서는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싸요. 그 운전자 보험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서 뇌진탕 걸렸을 뇌진탕 그것도 진단서. 그것도 진단서. 네. 왜냐면 진단서가 있어야
예, 그래서- 보험사에서 서류를 발급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한테 빨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할 때 제가 청구서 어떤 거 필요한지 그 PDF 제가 그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거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더 많은 것들을 청구해요. 실제로 고객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사망진단서 또 필요해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들이 많아요. 보험사에서. 아니,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왜냐면 병원에서는 그런 것도 달라고 해요. 진료 기록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왜 달라고 하냐면 이 환자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몇 시에 몇 분에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는지 진료 기록부를 달라고. 서류가 이만큼 몇백 페이지 올 때도 있어요. 제 책상에도 지금 서류가 가면 이만큼 있는데 암 환자분들 진료 기록지 받으면 진짜 실제 서류가 이만큼. 그걸 보험사에 다 보내야 돼. 보험사 그걸 검토를 해요. 검토.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고객분들은 그 상황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게. 그것도 어렵죠. 고객분들 너무 어려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고객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안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